안동의 권찬봉은 덕행으로 관찰사의 천거를 받아 휘릉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휘릉은 조선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능으로 양주에 있고 랑은 찬봉으로 종 구품 벼슬입니다. 권찬봉은 나이는 60이고 집은 부유했으나 최근에 부인을 잃었습니다. 안으로는 문 안에서 맞아줄 자식이 없고 밖으로는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이때 우의정 김우항이 종 팔품인 휘릉 별검으로 있었습니다. 때마침 능의 일이 있어 권찬봉과 함께 제소에서 숙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능을 감시하던 능군이 범초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범초란 능 주변에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한 것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권찬봉이 이치를 따져 꾸짖고 태형을 내리려 했습니다. 노총각 나무꾼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찬봉이 그 기색을 살펴보니 상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니 총각이 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소생은 여러 대를 이어 높은 벼슬을 해온 집안인 자명지족의 후예로 일찍 아버지를 여위었습니다. 노모는 연세가 70이시고 누이가 있는데 나이가 35이나 되어서 시집을 못 갔습니다. 소생도 30인데 장가를 못 들었고요. 저희 남매가 나무하고 빨래를 해서 모친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이 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밖에 설치한 공터인 화소에 가깝고 또 오늘 추위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나무를 할 수 없어 이렇게 범초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알겠습니다. 제 죄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찬봉이 그 우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측은지심이 일어나 김우항에게 말했습니다. 불쌍합니다. 그 사정을 고려해 특별히 사면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우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권찬봉이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내 사정을 듣고 보니 가련에 특별히 풀어준다. 앞으로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러고는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노모를 잘 봉양하거라. 총각은 감사 인사를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또 범초를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권찬봉이 크게 꾸짖으니 총각이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성대히 베풀어 주신 은떡을 저버렸으니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습니다. 노모가 춥다고 하시는데 눈이 쌓여 나무하는 길을 찾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권찬봉이 또 측은지심을 느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한참을 있는데 차마 태형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우항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마리 닭과 한 말 쌀로는 감화시킬 수 없나 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 말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권찬봉이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니 김우항이 말했습니다. 찬봉 노인장께서 아내를 여의시고 자식도 없으니 총각의 누이를 후실로 맞이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권찬봉이 흰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늙기는 했지만 아직 힘은 쓸만하지요. 김우항이 그 뜻을 헤아리고 총각을 가까이 불러서 말했습니다. 저 권찬봉은 충직하고 인정 많은 군자이시네. 살림도 풍족한데 아내를 여위어 자식이 없으시지? 자네 누이가 혼이 날 시기가 지났는데도 시집을 가지 않았지. 범절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저분과 짝이 되면 자네 집이 영원히 위탁할 곳을 얻는 셈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나? 총각이 답했습니다. 집에 노모가 계시니 제가 함부로 허락할 일은 아닙니다. 마땅히 가서 의논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갔다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가서 노모께 말씀드리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에 공이 많고 벼슬이 많은 집안인 벌열이었는데 오늘날 바닥으로 쇠락했다. 전대라면 못할 일이지만 시집가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시며 울면서 허락하셨습니다. 김우항이 반가워하며 힘써 권하고 나를 잡아 혼수를 장만했습니다. 양가를 도와 빨리 예를 올리게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명가의 후예라 여자 중에서도 현명한 부인이었습니다. 하루는 권찬봉이 김우항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힘써 주선해 주었기에 이같이 좋은 배필을 얻었습니다. 제 나이 이미 60이니 더 이상 무얼 구하겠습니까? 이제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니 작별 인사를 드리려 왔습니다.
김우항이 물었습니다. 부인을 데리고 가면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함께 갑니다. 참 좋습니다. 이어 술잔을 주고받으며 작별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김우항은 정삼품인 당상관이 되어 안동수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 백성이 명함을 드리고 아련을 청했습니다. 바로 권찬봉이었습니다. 김우항은 한참 만에야 휘릉에서 그와 동료로 있을 때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나이를 계산해보니 85살이었습니다. 황급히 맞이해서 보니 머리는 백발이지만 얼굴은 동안이었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고 부축도 받지 않고서 가볍게 들어와 앉았는데 그 모습이 신선 같았습니다. 악수를 하고 그동안의 회포를 풀면서 술과 음식을 내와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권찬봉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백성이 원님께 절을 올리게 된 일은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저는 원님께서 혼인을 주선해 주신 덕에 늦게 좋은 배필을 얻어 아들 둘을 연이어 낳고 지금까지 해로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시문을 조금 배우고 성균관에서 기회를 다투어 속과에 연달아 합격했습니다. 내일이 과거에 급제하여 패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도문하는 날입니다. 때마침 원님께서 이고을에 부임하셨으니 몸소 오셔서 보지 않으시렵니까? 백성이 급히 뵙기를 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김우항은 축하에 맞이 않았고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권찬봉이 감사해하며 나갔습니다. 이튿날 김우항은 기생과 악대를 이끌고 술과 안주를 갖추어 일찍 출발했습니다. 거처하는 곳을 보니 시내와 산이 수려하고 꽃과 대나무가 우거진 가운데 누각들이 은은히 비치니 진정 산속의 좋은 집터였습니다. 주인이 계단을 내려와 맞이하자 주변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고 빈객들도 운집했습니다. 곧 새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 두 신은이 도착했는데 급제자가 쓰는 관인 복두를 쓰고 과거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입는 연두색 예복인 앵삼을 입은 풍채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앞뒤로 나란히 백패를 세우고 쌍나팔 소리가 드높이 낭낭하게 울렸습니다. 담처럼 둘러싸고 있던 구경꾼들이 모두 권찬봉의 복에 감탄했습니다. 김우항이 신은을 연이어 불러 나이를 물으니 맞이는 24살이고 둘째는 23살이었습니다. 권찬봉이 다시 아내를 맞이한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 연달아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말을 나눠보니 용모는 봉환과 곤이여 문장은 옥인지라 가히 난영난제였습니다. 김우항이 감탄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니 권찬봉이 기뻐하는 얼굴빛을 앉은 자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권찬봉이 옆에 있던 한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옛날 휘릉에서 범초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이를 계산해보니 55살이었습니다. 마침내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더욱 흥겨워졌습니다. 권찬봉이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이 백성이 맞이한 오늘의 경사는 모두 원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원님께서 때마침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신 것도 사람의 힘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룻밤을 묵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찬봉이 술과 안주를 올리고는 곁에 앉았습니다. 권찬봉은 할 말이 있는 듯했지만 머문머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우항이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소? 권찬봉이 비로소 말했습니다. 노처가 언제나 원님께 결초보온하고픈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누추한 곳에 와주셨으니 조난에 한번 절을 올린다면 지극한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보온의 마음만을 가졌으니 부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님께서 잠시 내실로 들어가셔서 절을 받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원님께서 노처에게 주신 덕은 천지와 같고 은혜는 부모와 같사오니 거리끼게 있겠습니까? 김우항이 마지못해 내실로 들어가니 마루 위에 자리를 깔아두고 맞이했습니다. 노부인이 나와서 절을 하는데 감격에 사무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두 젊은 부인이 화장을 곱게 하고 성대히 차려입고는 뒤이어 나와 절을 하니 그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세 부인이 모두 조용히 모시고 앉았는데 흠모하는 빛이 얼굴에 넘쳤습니다. 마침내 진기한 반찬이 가득한 밥상을 올렸습니다. 또 권찬봉이 김우항에게 방 앞을 한번 보라고 청했습니다. 늙은 노파 한 사람이 창문 문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난 눈동자가 빛났지만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니 정신이 있는 듯도 없는 듯도 했습니다. 권찬봉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님은 이 사람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범초했던 사람의 모친이랍니다. 올해 95살인데 입속으로 하는 말이 있으니 원님께서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김우항이 들어보니 다른 소리가 아니라 김우항에게 정승을 내려주세요. 김우항에게 정승을 내려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축원을 했으니 아직도 입에서 그 소리가 끊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 어찌 하늘을 감동시키지 않겠는가? 김우항이 듣고는 몸을 떨면서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사람들과 작별하고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과연 김우항은 재상에 올랐습니다. 그 후 정일품 내의원 도제, 우의정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권찬봉과 김우항이 인자하고 후덕했기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동학 이한룰이 장가를 든 지 사흘째, 대보름날 밤에 운종가를 쏘다니다가 취했다. 입동 앞길을 지나가다 길가에 드러누워 잠이 들어버렸다. 그때 갑자기 종들이 몰려와서는 신랑이 취해서 여기에 누워버렸네 라며 왁자지껄 떠들다가 부축해서 그 집 신혼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여전히 인사불성이었다. 신혼방에는 화촉이 밝혀져 있었고 이공은 신부와 동침했다. 다음날 새벽 잠에서 깨어나 보니 처가댁이 아닌 엉뚱한 사람 집에 방이었다. 그는 여기가 누구 댁이며 자기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는 더욱 위아해하며 도리어 반문했다. 서로 착오가 생긴 것에 경악했다. 그 집안은 혼행혼례를 올린 지 3일째였다. 그 집 신랑 역시 밤놀이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이공이 그 집으로 잘못 들어갔고 종들은 자기 집 신랑으로 오인해 그를 부축해서 들인 것이었다. 이공이 신부에게 물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그러자 신부가 말했다. 이 일은 제 꿈의 조진과도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이 역시 연분일 것입니다. 여자의 도리로 말하자면 저는 죽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대 역관을 지낸 가문이 무남동녀랍니다. 제가 죽으면 부모님이 늙어서 위탁할 곳이 없어지니 차마 죽을 수는 없지요. 부득이 선비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소실이 되어 랑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또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며 천수를 다 누리게 해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도 고의로 범한 게 아니요. 그대도 난잡하게 조친 것이 아니니 권도를 따라도 무방하겠소. 다만 우리 집에도 늙은 부모님이 계시고 또 집안 가르침이 매우 엄격합니다. 내 나이 20살도 안 되었고 과거에 급제도 못한 초립 서생으로서 소실을 둔다는 게 어려운 일 아니겠소? 그러자 신부가 말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랑구님의 이모나 고모 댁에 저를 맡길 곳이 없으신가요? 있긴 있소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 저와 함께 가십시다. 그 댁에 저를 맡겨두시고 양가가 알지 못하게 하세요. 랑구님은 머지않아 반드시 급제할 것이니 급제하기 전에는 맹세코 서로 얼굴을 보지 말아요. 급제하면 양가 부모께 이실직고해서 단란하게 함께 사는 게 어떨지요? 그는 그 말에 따르기로 했다. 소실이 과부인 공의 이모댁에 몸을 위탁하고는 그 집 바느질을 도우니 둘은 모녀처럼 서로 의지하게 되었다. 한편 신부집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랑 신부가 사라져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크게 놀라고 괴상하게 여기며 신랑 집으로 가서 살펴보고는 비로소 신부가 잘못된 신랑과 함께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신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고 알리고 가짜염을 하여 허장을 치렀다.
그는 일단 일을 처리하고서 다시는 소실의 얼굴을 보지 않고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문장이 크게 나아지니 몇 년 안 돼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급제했다. 그러자 비로소 노부모에게 알리고 소실을 데려왔다. 소실의 집에도 알리려 하니 소실이 말했다. 저희 부모님께서 반드시 믿지 않으실 거예요. 하며 신혼 때 받은 붉은 비단금령을 내주며 말했다. 이것을 신표로 삼으세요. 이 비단은 옛날 먼 윗대 선조께서 북경에 가셨을 때 황제로부터 하사받으신 것이에요. 천하에 둘도 없는 희귀한 비단인데 우리 집에서 대대로 간직해왔지요. 신혼 때 그것으로 금령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여드리면 반드시 믿으실 거예요. 마침내 그 말에 따랐다. 달려와서 딸을 본 노부모는 희비가 교차했다. 이 공을 보고는 재상이 될 그릇이라 흐뭇하게 여기며 그간의 사연을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탄식하며 말했다. 이건 하늘의 뜻이지. 이제 우리 노부부가 뒷일 부탁할 곳을 얻었네. 다른 자녀가 없어 집안 재물과 노비, 논밭과 집을 모두 맡기니 이 공은 장안의 갑부가 되었다. 그 소실은 현명하고도 지혜가 있어 재산을 관리하고 남편을 받드는데 모두 범절이 있었다. 이공의 집안은 지금까지 부자로 일컬어지는데 그 입동저택이 바로 이공이 취한 채 들어간 집이다. 소실 자손 역시 번성했다고 한다.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양은 집에는 매우 예쁘고 참하게 생긴 막덕이란 여종이 있었다. 양은은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막덕에게 접근하려고 애를 썼지만 감시하는 부인이 워낙 무서워서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하루는 밤에 양은이 사랑방에서 막덕을 좀 나오라고 불렀다. 그러자 막덕이 촛불을 들고 사랑으로 나오는데 부인도 따라 나와서는 막 소리치는 것이었다.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여종을 부릅니까? 왜 불렀지요? 이렇게 추궁하면서 그 대답을 꼭 들어야 한다고 우겼다. 사실 양은은 이날 밤 좀 쓸쓸한 느낌이 들어 막덕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부른 것이었는데 부인이 함께 나와 이렇게 추궁하니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내 친구에게 편지를 좀 전하려 했다오. 그냥 막덕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구려. 편지는 내일 보내지요. 하고 거짓말을 둘러댔다. 그러자 부인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자기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 편지를 쓰라고 재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양은은 하는 수 없이 종이를 펼쳐놓고 부인이 읽지 못하는 한문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막덕은 왜 촛불을 켜고 나왔는고? 부인은 왜 뒤따라 나왔으며? 막덕은 왜 그렇게도 나를 잘 속이며? 부인은 또 어찌 그리 귀신 같으냐? 내 이제 늙어서 옛날 같은 향락을 맛보지 못하는 몸이로다. 기구한 사람 올림. 이렇게 쓰고 나니 부인이 읽지 못해 무슨 내용인지는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고 따졌다. 이에 양은은 갑자기 생각 없이 평소 자주 드나들던 친구 도시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부인은 불이 나게 편지를 빼앗아 여종을 시켜 정말 친구 도시에게 보내버렸다. 그래서 이후 친구들 사이에 양은의 그 편지가 화제에 올라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며칠 후 아침밥을 먹고 나니 부인이 마침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는지라 양은은 몰래 막덕을 사랑으로 불러냈다. 부인이 모르는 것 같기에 급히 막덕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 아랫도리를 벗기고 데리고 누웠다. 바야흐로 한창 운우가 무르녹고 있는데 이때 부인이 막덕을 찾다가는 눈치를 채고 급히 달려나와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곧 부인은 여종 몸 위에 엎드려 있는 남편의 상투를 잡아 끌어당겼다. 양은은 뒹굴면서 등이 문지방에 부딪혀 매우 아팠으므로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일부러 번듯이 드러누워 죽은 채 했다. 부인이 놀라 소리를 지르니 남녀 종들이 겁을 먹고 달려와서 양은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소란을 피우는데도 양은은 꼼짝 않고 누워 눈을 감고는 모른 채 했다. 이때 눈치 빠른 늙은 여종이 속으로 웃으면서 넌지시 말했다. 마님, 그런 일을 할 때에
갑자기 큰 충격을 받으면 죽는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요. 이 말에 부인은 더욱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급히 가까이 사는 남편의 친구 구씨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구씨가 와서 보고는 일부러 죽은 채 한다는 것을 알고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책력을 펼쳐보는 것 같이 하다가 입을 열었다. 이런 병에는 옥문산이란 약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하고는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부인, 막덕과 같은 어린 여종을 시켜 가슴을 풀어 헤치고는 이 사람 가슴 위에 대고 엎드려 몸을 계속 덮게 해주어야만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루쯤 그렇게 한 채 문을 닫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친구 구씨는 이렇게 일러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하고는 함께 한바탕 웃었다. 친구 구씨의 말에 양은의 부인은 다급하여 막덕이 어디 갔어? 인연 빨리 이리 오지 못해? 하고 소리쳐 불렀다. 그러나 막덕은 주인 어른과 누워 있었다고 야단 맞을 것이 두려워 멀리 이웃집으로 도망가 숨어 있었다. 막덕이 집에 없음을 안 부인이 종들을 시켜 동네의 수소문에 막덕을 찾아오라고 하니 얼마 후에 막덕이 울면서 들어왔다. 이거사, 어른 생명을 구해야 하는데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이렇게 야단치면서 얼른 옷을 벗겨 남편의 가슴 위에 엎드리게 하고는 몸을 덮게 해드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방문을 닫고 하루 종일 깨어날 때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니 양은은 이날 늦게까지 막덕을 데리고 놀다가 저녁때가 되어 깨어난 것처럼 하고 슬그머니 일어나 나왔다. 남편을 본 부인은 기뻐하면서 여보, 당신 친구 구씨가 아주 신통한 의원입니다. 라고 칭찬하고는 선물을 보내더라.